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식을 어느 정도까지 늘리신 건가요? 비밀인가? 네, 저는 뭐 네. 오늘 3프로TV의 김프로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도 지금 네. 촬영하고 이제 오신 거죠? 네, 아침 방송 막 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일과가 빡빡하신데 네. 프로님도 자산 관리를 하실 거잖아요. 예, 그럼 네.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그게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잘 매치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자산 관리를 조금 소홀하게 좀 했던 것 같아요. 1, 2년 사이에는. 왜냐하면 이게 생방송도 해야 되고 또 저희 컨텐츠에서 주식 같은 걸 다루니까 그것도 좀 조심스럽게 하는 편이고 아주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는 건 아닌데요. 근데 이제 대학원 때 전공이 이제 자산 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셋 알로케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주식, 채권 혹은 예금, 부동산 이렇게 아셋별로 자산별로 어떻게 배분하는지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들의 최종적인 수익률에 아주 절대적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의 한 3단계를 저희가 얘기할 때 자산을 어떻게 배분하는지를 결정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산 내부에서 포트폴리오를 짜잖아요. 만약 주식에 내가 전체 자산 30%를 넣었다. 그러면 그 30%를 가지고 뭐 삼성전자를 살까 아니면 테슬라를 살까 뭐 이런 이제 포트폴리오를 하고 그 다음이 이제 타이밍 셀렉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 사고 언제 파냐 이건데 통상 이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나 구독자분들이 맨 아래 단계에 있는 이 시기를 선택하는 일에 집중하시거든요. 근데 사실은 긴 시계열로 보면 이 시기를 선택하는 일은 잘 맞지도 않을 뿐더러 최종적인 수익률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저는 이제 주로 이 아셋 알로케이션 자산 배분을 중점적으로 하고 타이밍 셀렉션에 이런 거 잘 못해요. 왜냐면 바쁘기도 하고 그걸 샀다 팔았다 하는데 타고난 재질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냥 대체로 지금은 주식에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또 픽스드 인컴 자산, 그러니까 뭐 이 확정부 금리 자산에 어느 정도 해야 되겠다. 뭐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주식의 비중이 예전보다는 훨씬 많아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리 상품이 매력이 워낙 없어져 버렸잖아요. 네. 그리고 뭐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부동산에 그렇게 재능이 없어서 부동산을 뭐 늘리거나 부동산을 투자로 하질 않으니까 저는 금리냐 아니면 주식이냐 아니면 뭐 메자닌 같은 거 네. 전환사채나 뭐 신주인수권부사채 혹은 아주 소기업 신생기업의 지분 투자 이런 정도의 그 자산 배분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뭐 부동산은 제가 살고 있는 집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배분이 돼 있는데 그 비율 조정하는 데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언제 사고 언제 팔고 포트폴리오를 하는 데는 요즘 조금 소홀했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말씀하신 타이밍의 문제는 개별 주식이나 어떤 개별 네. 상품단의 문제인 거고 그렇죠. 시황에 따라서 어쨌든 비중은 조절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도 예. 일종의 타이밍의 일종인 건데 예. 그거는 이제 하신다는 거죠. 자산별로는. 예, 그거를 굉장히 신경 써서 하죠. 지금 이 국면, 이 경제 환경이나 금융시장의 컨디션이 위험자산인 주식을 늘릴 때인지 아니면 안전자산인 채권을 늘릴 때인지 네. 혹은 부동산을 조금 덜 하고 더 해야 될지에 대한 신경을 아까 말씀드린 3단계 중에 가장 많이 쓰고요. 여러분들에게도 좀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유, 김프로나 가능한 일이지. 내 자산이 뭐 1억밖에 없는데 무슨 거기서 뭘 나눠? 그냥 몰빵을 해야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네. 여러분들 자산을 배분하고 계시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모르는 사이에요? 네, 예를 들면 야, 나는 뭐 부동산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부동산에 들어가 있는 일종의 자산으로서의 전세금 같은 것도 있죠. 네. 물론 전세금은 투자는 안 돼요. 안 되지만 어쨌든 내 자산이 만약에 100인데 과하게 전세를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부동산 쪽에 들어가 있는 자산이죠. 물론 다른 성격이 있죠. 안전자산으로서 전세금에 대한 반환 보증 보험을 들었다면 안전자산인데 사실 네. 무수익 자산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면서 무수익 자산의 성격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또 여러분의 자인은 아니지만 자산 배분이 돼 있는 거고 또 나는 예금 없는데 이러시는 분들도 보시면 평잔이라는 게 있어요. 예금 계좌에도 보면 큰 돈은 없으시지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걸 잘 관리하시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거의 무수익 자산인데 어떤 분들은 예금인데 요구불 예금이라든지 뭐 MMDA 같이 거의 이자가 없거나 그냥 무신경하게 1,000만 원, 2,000만 원 혹은 그 이상도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그리고 나는 주식에는 그냥 일정한 금액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자산이 늘고 줄에 따라서 이게 과한지 덜한지에 대해서 판단하셔야 되는 거죠.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져야 된다. 그렇죠. 예.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의도하셨던 의도하지 않았던 배분되어 있는 자산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이 국면이 위험자산인 주식, 그 주식 중에서도 한국 주식 혹은 미국 주식, 중국 주식을 어떻게 배분하고 있는지, 배분해야 될지에 대한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네,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김프로님은 그러면 주식을 지금은 늘려야 될 국면이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 작년 말에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개별 종목단에서 고평가되어 있는 주식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미국 주식을 굉장히 선호하시는데 미국 주식에 대한 거품 논란도 없지 않은데 지금은 그 주식을 막 줄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워낙에 유동성이 많이 풀렸잖아요. 네. 예. 예를 들면 2009년도부터 한 10년 어간 동안 2017년까지인가요? 이렇게 미국 연준에서 풀었던 유동성이라는 게 about 한 3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잘 못 느끼는데 엄청난 유동성이 지금 풀리고 있는 거거든요. 한국도 네. 마찬가지죠.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런데 아시겠지만 통화 정책으로 유동성을 푼 것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가 지금도 1조 달러 패키지 또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래서 재정으로도 엄청난 그 돈들이 풀리고 있기 때문에 이 유동성이라는 게 어딘가는 투자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아마. 네. 그러니까 이런 유동성이 흘러 넘치는 국면에서 자산은 뭘 갖고 있어야 되나? 그러면 그냥 예금, 0.5%의 예금 맡긴다? 그거는 누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레이 달리오라 그랬나요? 뭐 캐시 스트레시라고 그러는데 사실 현금 통화, 현금의 어떤 타락 현상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 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대안을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지 그게 제가 볼 때는 유력하게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다양한 자산군 가운데서도 주식으로 보는 네. 이유가 있으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채권 금리는 안전자산인데 한국 국채도 그렇고 미국 국채도 1%를 안 준단 말이죠. 아주 격세지감입니다만은 제가 이제 신입사원 때 채권 금리는 10%가 훨씬 넘었고 제가 첫 월급을 타서 그때는 이제 반강제적으로 재형저축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로자 재산형성저축의 준말인데 정부에서 가산금리를 주게끔 한 그 제도가 있어서 사실 이게 저같이 이제 신입사원들은 그런 건 무조건 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 금리가요, 제 기억이 맞다면 10%대 중반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때 뭐 1억도 없었지만은 1억이 있다 그러면 가산금리를 받고 그러면 세전으로 1,500만 원도 생기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흐르면. 1년에. 네네. 굳이 주식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그걸 복리로 10년 있다 그러면 몇 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1억을 맡기시면 얼마가 되냐면은 충격 받으실 준비를 하십시오. 100만 원도 안 생긴단 말이에요. 세후에. 1억을 가지고 있는데 네, 1% 정도 주니까. 그쵸. 그쵸? 예. 그럼 세금 떼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 투자, 예금과 투자는 어떻게 다르냐면요. 적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쵸? 적금은 이제 매월 얼마씩 이렇게 쌓을 적자잖아요. 네. 그죠? 돈을 쌓는다는 거고, 투자는 던질 투거든요. 그렇네요. 예, 자자는 뭐 금이나 자나 네. 똑같은 거고, 그죠? 자금이니까. 예. 던져야만 다시 돌아온다라는 그런 시즌이라는 거예요. 물론 던진다는 의미가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던진다는지 잘 모르고 그런 말씀이 아니라 관역을 통해서 저희가 던져야 되는 거죠. 맞출 수도 있고 안 맞출 수도 있는데 안 던지면요. 예전 같으면 쌓여요. 네. 근데 지금 안 쌓인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을 막 하라고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 금리 국면 이런 상황에서는 자산을 지키고 증식시키고 부를 이루려면 투자를 안 하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예. 쌓아놓으면 이제 녹는 거죠. 쌓이지가 않고. 왜? 다른 데가 커져버리니까요. 네. 더군다나 사실 이 코로나19라는 게 제가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전혀 새로운 국면을 또 만들죠. 왜냐하면 2008년도 금융위기부터 코로나 직전까지 전 세계가 특히 미국,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고요. 부의 재편, 부의 양극화가 극심했잖아요. 자, 저금리였습니다. 그죠? 저금리인데, 야, 저금리 상태가 되면 돈이 좀 부족한 사람들, 왜냐하면 빚이 많으니까, 네. 그리고 저소득층, 또 자산 형성이 잘 안 돼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전혀 반대죠. 왜? 저금리 상태라는 거는요, 뭔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죠. 왜? 자산 가치가 올라간다니. 돈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그러면 누가 최종적인 승자가 될까요? 투자할 수 있는 돈이 있거나, 투자의 기반이 되는 난리지, 지식이 네네. 있거나 정보가 있는 네트워크에 있는 분들이 승자가 된단 말이죠. 그걸 그 10년의 역사를 본 거예요. 누가 봤냐면 우리 젊은 분들이 본 거예요. 저 같은 야, 사람들이 봤으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아빠는 계속 예금만 강조하셨는데 옆에 부동산 사시고 또 미국 주식 한 내 친구 아빠에 비해서 격차가 뭐 엄청나게 벌어져 버린 걸 본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코로나19가 터져버린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돼? 야, 이건 새로운 국면인데? 아까 제가 유동성 푼 거 말씀드렸잖아요. 거의 10년 동안 푼 유동성을 단기간에 풀었다. 그러면 이 유동성이 다시 자산 가격의 상승을 만들 거라는 그런 단정적인 어떤 판단이 가능한 거고,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식을 해야 되겠네. 어쨌든 지금 소장님은 본인의 자산을 꾸준히 어떤 일정한 자산군에 노출시키고 계신 건데 네. 아까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포트폴리오를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주식을 어느 정도까지 늘리신 건가요? 비밀인가? 네, 저는 뭐 네. 이 대체로 채권과 주식, 그리고 부동산 이렇게 나누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전체적으로 오면 유동성, 금리는 많지 않지만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는 현금. 현금 플러스 채권, 그러니까 픽스드 인컴 자산을 전체 자산의 한 30에서 40%를 가지고 있었어요. 예. 근데 글로벌 팬데믹 상태가 되면서 이 부분을 한 20%까지 줄이고요. 그리고 이제 주식 혹은 주식형 상품. 저는 주식을 두 가지로 하는데요. 제가 직접 하는 주식이 있고요. 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펀드 매니저한테 맡기는 그 간접 투자라고 예. 하죠. 그런 것까지 합치면 글쎄요. 제 전체 자산, 제 집을 포함한 전체 자산에 이렇게 하면 얼마가 나오겠네요. 집이 얼마쯤 되는지 알겠는데 전체 자산의 한 60% 정도는 주식형 상품에 들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레버리지는 없습니다. 대출을 받거나 뭐 이런 건 없고 다. 부동산도요? 없으세요? 네, 없습니다. 집 산지 꽤 오래돼서요. 저희 집 산지 10몇 년 돼서요. 네, 아까 이제 입사하고 초기에 예. 잠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때로 돌아가서 그럼 이제 재형저축 뭐 등등 해서 이제 자산을 조금 모으셨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자산 관리라는 거에 언제 눈을 뜨셨어요? 그때는요, 제 신입사원 때는 솔직히 재테크란 용어도 없었고요. 자산 관리라는 용어도 없었습니다.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재테크 할 시간에 일을 열심히 하는 게 더 현실적인 재테크였어요. 제가 92년도에 사회에 나왔는데 그때는 상당한 고성장 시기였단 말이죠. IMF 전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거의 10%에 육박할 때. 그리고 급여가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었어요. 회사에서 인정받고 유능한 직원이라고 평가받아서 빨리 프로모션을 하고 이런 게 사실은 아주 현실적인 재테크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집도 쌌고요. 그리고 주식시장이 막 외국인에게 개방되기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직장에서 뭐 주식 얘기를 많이 하고 뭐 집 얘기를 많이 했던 기억보다는 야, 어떻게 이 일을 성사시키지? 일을 잘할까? 전형적인 근로자의 딱 그런 거였는데 저는 사실 그때 재테크란 용어를 써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데 IMF가 끝난 다음에 우리 경제가 굉장히 좀 힘들어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은 뭔가 해야 되겠네. 그렇게 맞아 떨어지면서 사실 2000년대 들어오면서 직장인들 사이에서 재테크 해야 된다, 뭐 디테크 이런 거 해야 된다, 또 갭 투자다 이런 용어가 나왔죠. 그 전에는 사실 열심히 일하는. 저도 그래서 제가 이제 97년도 7월 달에 이제 영국으로 MBA 유학을 갔는데요. 그 전까지 단 한 번도요
야, 언제까지 얼마 벌어서 뭐 집을 어떻게 사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그냥 열심히 일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저축을 통해서 자산 형성이 되고 네, 집도 살 수 있는 이자율이 뭐 때였으니까. 10% 이상 되니까요. 예. 그런데 요즘에 젊은 분들 만나서 보면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집이 뭐 웬만하면 뭐 서울에 뭐 10억 이상씩 되고 막 20억 가까이 30평짜리가 20억 그냥 막 돼버리고 그러니까 지금은 네. 뭐 저성장이잖아요.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고 글로벌 팬데믹이 없다 하더라도 1% 혹은 2%대 성장밖에는 없는 그런 시대를 사니까 성장의 라이딩이라는 게 없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라는 게 예전에는 안정성을 담보해줬었는데 거의 사고 안 치면 안 잘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개념도 많이 없어지고 하니까 젊은 분들은 더 투자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정말 엄청난 초격차가 벌어지겠네라는 어떤 그런 갈급함 같은 것들이 요즘에 뭐 대형 서점 가면 1위부터 10위 사이에 대부분 경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책이더라고요. 그런 세태가 된 거죠. 그 말씀하신 세대가 정확히 전데 그럼 질문을 조금 이렇게 바꿔볼게요. 네. 그럼 김프로님이 지금 이제 제가 되신 거예요. 네. 자산이 많지 않고요. 자산이 많지 않고요. 예. 이제 자산 형성을 그래도 조금 해서 시드머니라는 걸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모아서 자산 관리라는 걸 시작하는 30대 초반 정도가 다시 되셨습니다. 네. 이 시점에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하실 건가요? 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야, 어느 세월에 10배 되니? 그렇게 저 마음이 좀 급합니다. 아니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 찬스는 또 옵니다, 여러분.